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 랭킹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간 한 랭킹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장관 잘 만났습니까? 미국이 저 연합훈련하는 거 뭐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논의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많이들 만났는지 죄송합니다. 또 다시 올 기회가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워싱턴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묵묵부답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박사님. 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점이긴 하는데 네. 뭐라도 좀 성과가 있으면 뭐 기대하셔도 될까 뭐 이런 좀 언급 아니면 또 표정을 좀 보니까 이도훈 본부장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마스크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안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미국도 국내 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인종차별 시위에다가 코로나에다가 트럼프 지지도는 막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고 단지 동기로 보면 김정은과 만나서 지지도를 굉장히 높여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김정은 만나서 성과 내기가 쉽지 않죠. 자칫하다가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남북 간의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그거를 아주 나쁜 것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걱정은 미국은 지금 대북 압박을 최고도로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는 자꾸 협력하려고 그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협력하면은 북한한테 도움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재 압박의 수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재가 좀 샌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를 상당히 항상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알아서 그걸 폭파해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앞서갈 이유는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성명도 그냥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본래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군사. 예. 그러면 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이 적이기도 하지만 대화 상대이고 협력 상태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항상 한국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남북한이 적으로 다시 가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미동맹으로 우리 정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강원 양면책을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도발을 억제하는 쪽으로도 협력을 했을 테고 예. 또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같은 걸 좀 완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미국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가져온 거는 결국 북한의 도발 억지 요쪽의 성과지 과연 제재 완화 이런 거를 미국이 선뜻 해줄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네, 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 미국이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가 이 본부장을 통해서 과연 있을 것인가? 신범철 박사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과가 있었으면 아까 나오면서 물어보는 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한마디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교 당국자 간의 회의를 할 때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세와 북한의 의도를 먼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각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대화와 억제 동시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대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줬다면은 약간 희망적인 발언을 도어 스태핑에서 언급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거를 이제 시사케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홍 박사님께서도 미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발을 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원인은 다르게 평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했다고 하면은 거래가 잘못된 거래라는 비판을 받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악화돼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과 같은 잠수함 발사 탄소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성과라는 게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본부장은 오늘 오후 4시쯤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논의 결과는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의원님, 근데 이제 뭐 성과 유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북 뭐 정책을 꾸릴지를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동훈 본부장이 그렇다면 사실 뭐 성과가 없고 했다면 왜 미국의 전격 갔을까? 일단은 이게 이번 북한이 그 폭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정상급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이 거의 만난 건데. 네, 하와이에서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들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일단 우방인 미국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 중국은 지금 사정이 어떠냐. 미중 관계 자체를 좀 엿듣는 것도 그것도 큰 일이죠. 사실 미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간에 지금 만난 지 5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례적으로 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세가 급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 동맹이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우리는 이렇게 본다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데 바라건대는 제재를 좀 완화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재 완화할 지금 전혀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저런 행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교묘한 한미동맹 이간책이거든, 저게. 우리한테는 사정없이 그냥 대통령까지도 막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솜방망이, 물론 아주 관계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정말 북한의 행태는 우리더러 미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대주의는 북한입니다, 사실. 네. 이 한국 정부는 북한한테 정말 국민의 일부 국민들은 너무 잘해준다라는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는데 미국은 사실 한국이 잘해주는 걸 못하게 하고 그 북미 간에도 북한이 바라는 양보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뒤에서 마쿠에서 그 한반도 북한을 꽉 옥죄는 게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욕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사대주의자들 그 자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이번 방미를 두고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권에선 뭐 한미 워킹그룹이 뭐 이럴 바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미국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도 있기 때문에 재구시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요구도 여권 쪽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두 가지 판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 비핵화와 제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워킹그룹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은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재 완화 이야기를 언급하시다가 한미 간에 약간 갈등 사항이 번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해 11월에 만들어진 것이 제재에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인데 예. 네. 그럼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제재 없이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저는 워킹그룹 문제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재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워킹그룹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래요.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문제이지만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들이 조율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국무부 차원이 있고 재무부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율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워킹그룹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내 의견 조정 기능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워킹그룹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네. 필요는 없다. 그럼 비핵화와 제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직은 제재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라면 워킹그룹은 존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당장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우려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핵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 배치 등을 이제 우리 정부와 매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뭐 필요하다면 대응까지 하겠다 뭐 이런 좀 강력한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국무부도 사실 미국은 북한하고 회담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거기 응하지 않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가봐야 뻔한 얘기를 미국이 하니까 아예 회담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평화를 지켜주는 걸 자기의 외교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해주는 건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평화가 그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긴장이 있는 건 오히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하는 태도도 딱 그거거든요. 2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는데 대가가 없다.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순으로 어떤 그 군사 도발을 할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매일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게 외교도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모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국방 안보 부분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북한이 몇 가지 공개를 했는데 그걸 다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다 이행하진 않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군사 네. 요새와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재무장화 그다음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한다 그랬어요. 대남 전단 보낸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옮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1단계 조치라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가 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논의해서 가능하면 예방하고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면서 이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이임식도 있었는데 후임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우선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화나 통일이 멀고 또 험해 보이지만 우리 결의가 한 마음으로 꾸준히 걸으면 통일의 그 끝, 평화의 그 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네, 이인영 전 원내대표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대협 출신 3기인데 198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바로 전대협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언론 매체에서 좀 취재한 바로는 두 분 다 좀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임사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권한이 좀 적었다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 통일부 장관이 온다면은 이런 외교 안보 라인을 주도해 가면서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입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된다는 것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과연 통일부 장관 한 명의 교체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참에 외교 안보 라인을 한번 수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정부에 거쳐서 한 번 정도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과거 정부를 보면. 네. 그럼 지금이 3년이 지난 거죠. 그러고 되니까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마 청와대 차원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이 시국에 어떤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좋겠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통합당에서는 이참에 뭐 아예 새 판을 짜자 뭐 이런 제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보실 때는 좀 그래도 적격한 인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글쎄 제가 누구를 추천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김현철 장관의 말에 좀 뼈가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것이 통일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냐? 통일부는 해주려고 했거든요, 북한에. 네. 북한은 우리한테 왜 해준 게 없다라고 저렇게 화가 났잖아요. 근데 쌀도 준다 그랬는데 단지 5만 톤은 너무 좀 적었다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서 그 뒷얘기로 나온 게 중국이 중국은 공개도 안 해요. 네.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100만 톤을 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5만 톤하고 100만 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좀 더 그렇죠. 우리가 한 20만 톤 준다 그랬으면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 또 금년에는 개별 관광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제재에 막혀서 또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거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화내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의 대북 정책 그 자체보다 미국이 맡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러면은 좀 부총리급으로 올려주거나 사실은 한미 관계는 외교부가 오히려 더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북한에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 문제 진전을 이뤘으면 모든 게 다 순리적으로 선순환됐겠죠. 근데 북한이 화내는 게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 그 자체라기보다 북핵이 안 풀려서 우리가 대북 지원을 못했기 때문이니까 김현철 장관은 좀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로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전면 개편을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완전히 새 판을 짜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권의 입장이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야권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2018년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무언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화 기조가 이어져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상황까지 오니까 억제력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데 저는 아마 야측의 목소리처럼 억제를 강조하는 분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은 새로운 목소리, 저는 홍현익 박사님 지지합니다. 이런 약간은 다른 시각을 노음으로 해서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그리고 약간의 다른 목소리도 반영하면서도 대통령의 대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한민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대남전단 준비 현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사진이 담긴 전단에 담배꽁초와 담배째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이거 계속 연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진까지 공개를 하느냐, 선을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북한이 정말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나친 것 같아요. 지금 대화의 의지는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만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의 수준이 지나치다. 북측에서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것은 민간단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후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기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와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불만을 강도 높게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제 관례,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도리를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네, 홍 박사님. 오늘 보니까 공개된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의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뭐 이 대통령 가족까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전단을 보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1970년에 남북 간의 경제력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50배 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남한은 잘 사니까 나쁘다. 뭐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또 우린 민주주의 국가고 거긴 독재 국가인데 남한은 민주국가니까 나쁜 나라다. 이렇게 쓸 건지 도대체 뭘 할까 도대체 그 내용을 뭘로 채울까 그랬더니 결국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그걸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합의를 안 지켰다.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 이제 전단을 못 보내게 이제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전단을 설사 보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 자유롭다 우리는.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를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내는 전단에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단 사진 나온 거 보니까 핵미치광이 김정은 타도하자. 그거 부숴버려라. 뭐 또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 100정. 이제 형까지 죽이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네. 그 모욕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단도 과거의 전단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삽니다. 이게 대한민국 실상인데 여러분들 교육받은 게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떳떳하게 할 말을 하고 사는 그 주권국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김정은 개인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똑같이 대갚아주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라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북한의 정부 기구가 전담적으로 해가지고 공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가 굉장히 짧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그 민주국가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판문점 합의와 9.19 합의에서 그러니까 평양 합의에서 비방 중상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 뭐냐 그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도 막으려고는 했죠.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이제 서로 이게 경쟁하는 관계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부나 경기도의 입장은 이제 더 확고해졌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을 보내면 모종의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전방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에 전단이 떨어져가지고 뭐 지붕이 부서지고 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침범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러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자유보다 그 위해가 더 크다. 따라서 그 전단 보낸 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제가 보는 민주주의의 원리도 그렇기 때문에 전단 살포는 지금 적어도 6.25 행사 때 뭐 또 보낸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제하고 그 쌀 보내시는 분은 지금 당분간 안 보내겠다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막는 것보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그리고 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걸 하면 그때 그냥 수백만 장 그냥 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왜 평화롭게 지내냐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뭐 남북관계 이 경색 국면에 이 삐라 전단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신범철 센터장님 보실 때도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삐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대북 전단 그 삐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라는 것이 결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예우 같은 게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면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올해 북한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눈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삐라 문제,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 내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전단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최고 충격을 받을 수 지도자가 있는 건가요? 잘못하는 예. 건가 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더욱 민감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대응과 관련해서는 6.25 때 지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보다는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과거에 보냈던 그런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선 수사 의뢰하고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부가 조금 더 자제를 하는 대신에 이 탈북자 단체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정세가 이렇게 위기로 고조될 때 보내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실 최근 북한의 담화문 내용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표현들이 너무 독특합니다.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간특한 발상, 국수 먹을 때 요사를 떤다, 이런 표현들 사실 홍 의원님 이런 담화문만 전담으로 쓰는 조직이 있을 정도라면서요, 북한에서는요. 사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문헌서판 그래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출세했죠. 예. 근데 네. 북한은 여전히 그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이게 전문가죠, 그러니까 글 쓰는 전문가. 대신 대남을 비방하는 근데 네. 이 사람들을 일찌감치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 잘 쓰는 사람 뽑아가지고 예. 그런 대학교 김영직 사범대나 김일성대 그런데 들어가게 해서 네. 거기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 전문 작가로 키워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상까지 이제 재무장해가지고 그 비유 같은 거를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같은 표현이지만 훨씬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 써라 그래서 각 부서, 정부 부서뿐 아니라 당에서 당에 있는 그런 글 전문가. 예. 이 사람들은 최고 수준인 사람은 당, 그 다음엔 정부.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정부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 송호경이라든지 이 사람 통정부 부부장인데 예. 이게 대남 공작하는 부서잖아요. 거기 네. 부부장까지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용호 외무상, 김계관 2000년대 초반에 북핵 대표로 나왔던 김계관 이런 사람들 요번에 하노이에 갔던 김혁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글을 잘 써서 출세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예. 사실 글 잘 쓰는 건 하나의 재주인데 우리도 사실 대통령 연설문 전문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들은 말만 하면 공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프로파간다가 실제 행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공산당이기 때문에 선동이 더 중요시하니까 그들은 이런 이 부분을 역할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시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일이 구체적으로 묘사 어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게 외신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이 디테일한 표현들이 외신을 통해서 제대로 번역이 돼서 북한이 이렇게 심각하게 남한 정보, 대한민국 비판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비판의 강도는 높다는 건 전달되는데요. 네. 그 용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외신이 영어로 번역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냉면도 이렇게 사실 먹다라는 게 영어로 이 번역을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트인데 예. 나쁜 용어를 붙여서 먹다 하도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차마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 대신에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영어로 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이 강도가 높고 수위가 높은 이게 비판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북한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냐?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이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걸 보면 저희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잠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서해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유지은 기자. 어제 북측의 해안포대 일부가 장막을 걷어 올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연평도 서쪽의 조기 역사관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오른쪽 뒤로 약 15km 떨어진 곳이 북한의 장제도입니다. 어제는 포문 위장막 일부가 거친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안개가 끼어 북한 개머리 지역이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습기 제거나 환기를 위해 위장막을 걷는 경우도 있어서 군 당국은 일시적인 것인지 도발증으로 봐야 하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북한은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4대 군사 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서해전선과 각종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를 투입하고 철수한 GP복원, 대남전단 살포도 예고했는데요. 실제 저희 취재 결과 GP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남선전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4가지 조치 중 남은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서해 NLL 일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해병대 관계자는 24시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조기 역사관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방금 유준 기자가 전한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의 이 4대 조치가 조금씩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 의원님 보실 때 지금 이제 뭐 군사 행동 혹시나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교전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말로는 위협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우리도 즉흥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지금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랑 충돌은 하지 않되 보여주는 것, 시위라 그러듯이 군사적 시위.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 이제 군이 다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병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사포 이런 연대급 규모의 그 부대를 전개한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단지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뭐 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그런 모습을 하는데 요는 이제 NLL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걸 경계선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우리 군이 충돌하면 출동하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고 이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또 목함지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숨어서 하는 건 얼마든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거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당하고 다시 한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과거에 많이 들었잖아요. 당하지 자체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도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예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 위성 사진을 좀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좀 잠시 보시면 건물이 훼손이 되고 잔해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형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편 사진이 폭파 이후의 모습인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북한 측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굉장히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위성사진 보니까 실제로 좀 형태는 남아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이제 나아진다면 바로 복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범철 박사님, 사실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을 이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를 했는데 다음번엔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금강산 이 관광 시설에 군을 주둔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면 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선 이 금강산 시설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얼마 전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거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작년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이런 낙후된 시설
뭐 이렇게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폭발을 시킨다면 금강산에 있는 우리 호텔이라든가 우리 측 시설을 갖다가 폭파시키면서 보여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것도 사실은 건물 자체를 제대로 된 철거를 하기보다는 그 폭발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폭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북한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시위성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비한다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파장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전면에 나선 김여정과 달리어 김정은 위원장 열흘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고요. 또 사실 뭐 현재 내부에서 뭐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시점과 방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정을 위독설 뭐 수술하고 예. 뭐 지금 CNN 뭐 보도가 거의 있었죠. 예, 예. 일어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은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정보를 한쪽으로 이렇게 흘려서 그것이 남한에 보도되는지 봐서 그것이 이를테면 그 북한 내부에 한국을 동조하는 세력을 색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큰 위험성이었는데요.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한 가지 희망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 추측으로는 백두혈통 가족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김경희도 참석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여정이가 그 남북 관계에서 지금 이제 당의 정책을 바꿔야 되니까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남한을 공격해라. 그리고 김정은은 좀 뒤에서 느긋하게 있으면서 만약에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한국이 움직여주거나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되면 그땐 김정은은 웃으면서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 그 선은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상 김정은이 또 한마디 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또 이러고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하나의 희망, 마지막 희망인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의 대응 태세나 그런 걸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의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그 대응에 따라서 김정은이 언제 나타날 건지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나타날 건지 화난 얼굴로 나타날 건지는 그 상호관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 대유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새 15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반 이상이 미주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 유지와 극도의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만에 60명대로 진입하면서 어제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대전, 충청 등으로 번져 하루 새 36명이 됐고 해외 유입 환자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환자 사례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이 어딜까 했더니 바로 로또 판매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직장 잃은 실직자부터 수술비가 필요한 환자까지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대박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쨍볕 더위에도 문 밖까지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안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번호들의 표시를 남깁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로또를 구매한 사람 가운데 1등 당첨자는 42명. 로또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로또가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은 명당이라고 공개한 판매처에는 꿈에 부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근 실직한 시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몸담았던 건축업을 지난 3월 그만둔 남성은 서울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사야 되거든.
근데 지금 계약은 한 상태인데 지금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막해서 한번 와봤어요. 우리 서문이 파랗게 보였어요. 이거 노트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로또 당첨을 꿈꿉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수입이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얻게 됐는데요. 지금 그래서 다른 생활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1등이라도 걸리면은 혹시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온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여가지고 좀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이제 보험도 좀 필요하고 솔직히 살려면 힘들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 매대부터 지하철 입구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2등이라도 되면 좋겠다. 왜냐면은 일단 대출이 있으니까요. 대출도 있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비용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곳. 길어지는 불안과 고용 불안이 그려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서민들의 삶이 이만큼 팍팍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 아파트 값이 벌써부터 수천만 원씩 뛰는 풍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그제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6억 3천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5일 6억 500만 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의 호가는 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일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김포와 파주 등은 제외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진 이곳 김포 지역의 부동산에서는요, 지금도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외에는 그냥 계속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전화를 하거나. 집주인들은 내놨던 집을 걷어들이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잇따릅니다. 기존 매물 내놨던 분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추이를 두고 보겠다는 거죠. 1억 5천 정도 계산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국제전략들이 독일에서 베트남에서 여기 조정재산에서 빠졌다고. 상황은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기준 호가가 6억 원에서 정부 발표가 난 뒤 단숨에 5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하셔야 되는 분들도 한 5천 이상씩 높여서 부르시고 보통은 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건데요. 정부는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규제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때마다 규제에서 빠진 지역의 집값이 뛰고 이 지역을 다시 규제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이 시각 한랭킹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월권이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굳이 뭐 월권이거나 법 위반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송을 해서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금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결국 한 전 총리 위증 종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중
한 명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추 장관이 지시한 건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닌 건지 이게 좀 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감찰부에서 감찰하는 것은 이제 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것은 징계 여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이지 어떠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수사지휘를 한 거냐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단 대검의 감찰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고를 하는 건 맞는데 이 보고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장관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첩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감찰부로. 이건 뭐 누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거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검찰청표에 보면 수사지휘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수사지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근데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때 그럽니다. 일단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한 40여일 정도 했는데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총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총장이 이거 자체가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고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서 감찰을 하도록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대검 인권부에서는 그걸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에다 그걸 제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징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감찰부에서도 사실은 인권부에 이걸 넘기라고 했는데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가지고 있고 단지 사본만 해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중앙지검하고 대검 감찰부 두 곳에서 결국 감찰 또는 조사를 하는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요,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발동된 게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아직까지는 네네네. 추 장관이 이게 지휘권을 발동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모호하죠. 같아요. 이 법조계의 시각도 갈리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발동을 했다면 15년 만이죠. 발동한 것으로 본다면, 혹은 뭐 이 직후로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발동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15년 만인데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수사지휘할 수 있다. 이 법령이 사실은 지난해에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 이 크게 쟁점이 됐었어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발동되진 않았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장 마지막이 15년 전 2005년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입니다.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건 불구속 수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구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 입장은 달랐던 거죠. 근데 이 수사지휘를 받고 이행은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라고 했다는 하라고 거죠.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은 구속 수사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거고. 김종민 총장이 이것은 검찰의 독립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검찰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취지로 당시 사직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윤 총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얘기했어요. 나가라는 얘기까지는 뭐 받아들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을 할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이걸 인권부에다 배당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검사들이 정말로 유증을 하도록 압박을 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유증교사 이런 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랄지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다 이게 내용이 다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이게 지금의 어떤 규정과 굉장히 혼재는 돼 있어요. 어떻게 혼재되어 있냐면 감찰권은 독립해서 감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독립이 감찰에 대한 독립이냐 아니면 배당에 관한 독립까지 포함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체는 배당에 대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부서만 달리 정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여권에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추미애 장관과 각을 좀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은 난 그만두겠어요. 왜 그만해요?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그래도 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임기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는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나라면 물러가겠다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서른 의원이요, 이제 물러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뭐 라디오에서도 좀 강력하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여당 내부에 좀 공감대가 있을까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간론을박입니다. 지금 가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서른 최고위원의 입장이고 이게 뭐 여권, 뭐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발언과 더불어서 이 구진보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바로 지난 총선 때 더불어 시민당 만들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건지 자존심이 강한 건지 모르겠다. 또 이런 표현으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윤 총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정권 붕괴의 징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놓고 어쨌든 이제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윤 총장을 대놓고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앞으로 여러 이 정부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 총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여권 일각에서는 죄송합니다. 아마 윤 총장이 좀 빨리 사퇴를 했으면 그런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자기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적폐정부 수사할 때 굉장한 또 이 수사 실력을 했었잖아요. 공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제 검찰 자체에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또 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랄지 이제 여권과 관련된 수사하고 또 기소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이제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 비리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여권에서 굉장히 밀어붙일 겁니다. 그건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 자체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한직으로 물러났어도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자체도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오히려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물러날 시점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임기가 2년 보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여권 자체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굉장히 좀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 임기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 제 생각으로는 사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홈랭킹 네 번째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요, 이 라면이나 다양한 품목을 묶음으로 포장해서 이제 낱개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재포장에 해당돼서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네, 난리가 아니에요. 조금 이게 민감해서 네. 잘 썰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거죠. 환경부에서 나온 이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게 있는데 네. 개정안에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재포장을 자꾸 하면은 포장 재료가 더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 환경 환경을 오염하고 해친다. 그래서 마트에서 예. 그 테이프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장재의 어떤 이 낭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환경부의 발상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1+1, 2+1 해서 묶음식으로 돼 있는 게 대형마트에 가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저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재포장이 된 거예요. 저기 5+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면을 5개 가격으로 샀는데 집에 가서 뜯어보면 6개가 들어있죠. 좋죠. 기분이 네.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 판매. 예, 이게 뭔가 번 입장인데 사실은 가격 할인을 해준 거죠.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만두를 한 봉지 한 봉지를 이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작게 붙인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대로 5+1 해서 재포장이 돼 있는데 뜯으면 6개 들어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장이 한 번 더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포장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의 관점은 재포장을 하지 마라. 여기에 이 포장재를 낭비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이제 경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할인을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시장 개입하는 거 네. 아니냐. 앞으로는 할인 못 받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관점에서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환경부는 추후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놔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겠다.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조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짜장 라면이나 라면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좀 할인을 받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포장하는 거면 맞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관섭 변호사님. 네. 도대체 무슨 재포장이나 기준이 뭔지 어떤 거 보니까는 뭐 이 마트에 보면은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인 골라담기. 싸게 하는데 5개에 뭐 1,000원 할인이다. 뭐 이렇게 2,000원 할인이다. 그러면서 또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커다란 비닐봉투에 있으면 담으면 재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과자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골라 담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또 근데 기준이 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된다는 거죠.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이랄지 벌레 퇴치약, 슬라이스 치즈는 여러 개를 갖다가 이미 딱 포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된다.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무엇일까? 이걸 좀 굉장히 궁금해지고 저는 이제 가면 생수를 잘 삽니다. 네. 생수는 뭐 2+1, 1+1 하면 야 싸서 하나 살 거 2개도 사고 3개도 사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묶음 판매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살 거면 계속 쓸 거라면 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재고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개인이 사실은 묶음과 관련된 것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뭐 매출이나 일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정확히 해달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하고 기간에서 유예 기간을 두어서 기업도 이해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묶음 판매라는 게 이 경제의 이제 하나의 이 논리인데 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이 이 방리 다매를 해서 좀 소비자들한테 할인 혜택도 주고 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판매를 해서 이 매출이 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묶음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방금 이게 김광석 변호사 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생수가 이 2리터짜리, 1.1리터짜리 이렇게 생수가 여러 병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묶음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금지가 되는 건지. 그래, 그 그럼 금지가 되는 기본적인 거죠.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사면 무겁잖아요. 차에 네. 싣고 와야 되는데 동네 편의점 가면 가격이 좀 비싸지만 똑같아요. 2+1. 그러면 자기가 장에서 이건 3개를 2개 가격에 가져가는 거구나. 그럼 3개를 전 꺼낸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환경부가 애초에 이걸 가격 문제가 아니고 자 이제 포장을 재포장하는 건 금지다. 그럼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가져가거나 자신이 카트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2+1이건 5+1이건 5+1이면 6개 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네. 다만 포장재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괜찮은데 묶음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묶음 판매를 해야지 네. 더 많이 판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경우가 네. 자, 이걸 좀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촘촘하게 해서 혼란을 줄이고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시기는 그렇게 늦출 것 같진 않아요. 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조절하되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장을 보는 행동,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뒤집어지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까 골라담기라고 하는 게 과자 3개를 묶어놓고 2,000원에 드립니다. 2개 가격에 드립니다. 근데 이걸 포장 재질을 비닐로 제공하면 이건 위법하다가 된다면 장바구니에 담아가시라든가 대안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한 후에 또박또박 시행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을 텐데 환경부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 논란 이게 계속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생활이랑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 뭐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아마 가격의 논란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 또 이게 무슨 마케팅 기법이냐. 또 뭐 환경을 또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또 편익만을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역시 또 이제 환경을 또 지적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계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게 뭐 지금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이 소비자들의 혜택, 그러니까 가격 할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의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막지는 않는 방안에서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핫랭킹 5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 해수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방역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풍경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해수욕장 예약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를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데 지자체는 우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예약제를 하면 이제 어디 가서 예약을 하고 예약됐습니다. 또 답변도 받고 또 거기 막상 해수욕장을 가면 저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서 지금 어느 해수욕장이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바다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남에 있는 14개 해수욕장이 우선 시범 시행이에요. 완도하고 이 신안 쪽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해수욕장들이죠. 그러네요. 목포, 외달도, 여수, 해남도 인천, 있고. 영광, 진도, 해남. 여기에 가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나는 몇 월 며칠 이 해수욕장을 방문한다라고 예약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이나
이 펜션 예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수욕장도. 예, 그래서 거기서 예약이 돼야 저는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됐는데 무작정 가서 입장하려고 하면 몇 번이시죠? 못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예약자. 네. 그래서 미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걸 통제한다는 건데 더불어서 지금 이제 부산 쪽도 이 예약제 여기는 이 인터넷 예약제는 아니지만 순번 배당제가 번호표로 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해운대가 개장을 했는데 수욕장이 기존에는 파라솔이 4,200개 정도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예. 다닥다닥 해서 100만 인파 모였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뚝 떨어졌어요. 1,800개예요. 4,200개를 파라솔을 운영하던 데가 그 대신 거리를 뚝뚝 띄워놓은 거죠. 거리두기 차원에서 2m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바꾸고 들어가야 되는데 1801번은 못 들어가죠. 파라솔이 동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용하던 가족들 인원보다는 훨씬 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감안하셔야 되고 참고해서 하나 또 있어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재가 있어서 신호등재요? 예, 가려는 해수욕장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여기는 100% 이내의 정원. 그리고 100%를 넘겨서 200%가 밀집한 곳은 노란불. 그다음에 해수욕장 수용 정원의 200%가 넘으면 빨간불. 빨간불이 있는 곳은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보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휴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예, 진짜 이 복잡하죠? 코로나 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름 풍경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바라보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러 이제 준비를 하는 것도 뭐 수영복도 챙기고 선크림도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느 해수욕장을 갈지 정하시고 그 해수욕장이 예약제인지 아니면 번호표를 주는 해수욕장인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김관선 변호사님. 그럼 해수욕장이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 만약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1,800명이 넘어서면 그때까지 이제 누구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또 거기서 번호표 1,801번을 들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 사려고 줄 서 기다리는데 다 떨어지면 못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해수욕장의 특징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식당처럼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신호등계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뭐 그 당시에 신호등이 뭐 초록불이냐 아니면 뭐 빨간불이냐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아마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코로나 때는 해수욕장 갈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그렇죠.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코로나 이제 종식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 중 하나가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보통 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뭐 10배, 20배까지도 수용을 해도 사실은 워낙 넓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파라솔 자체도 지금 4,200개에서 1,800개로 줄인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번호판 없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을 수는 있나요, 그럼? 그거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어갈 때부터 울타리 펜스를 치야지 않겠어요? 그럼 펜스를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감시하고 경비하는 또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도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정부의 고육지책인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실효적으로 될까라는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우리가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부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는 이번 7, 8월에 예약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해외 못 나가잖아요. 이번 휴가 때. 그러면 거의 뭐 이 뜨거운 여름에 갈 곳은 해수욕장 아니면 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내에 있으면 또 이게 코로나 감염될 것도 없고. 그렇죠. 해수욕장으로 엄청나게 인원이 몰릴 것인데 과연 그런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로 빽빽한 이 해수욕장이요.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요.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